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집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안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자, 먼저, 이 집안의 흙의 종류에 의해서 간략히 우리가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기준을 간단히만 알아두시고,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입도 크기에 따라 흙의 종류는, 입도 크기에 따라 보통, 나누어지게 됩니다. 입도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이 자갈과 이 모래, 그리고 이 실트, 그래서 자갈이나 이런 모래, 실트, 이 점토에 대해서 간략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자갈이고 모래, 그러면 이 점토하고 실토의 중간 모래하고 이 점토의 중간 크기를 보통 실트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점토는 0.005mm 이하를 우리가 점토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이 크기의 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모래의 기준이 2mm에서 0.074mm까지가 모래고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 점토하고의 사이를 실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005mm 이하의 개념이 점토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를 실트 크기로 본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안조사. 이 집안조사 부분적인 측면은, 집안조사는, 자, 일반적인 기초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자, 기초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뭐, 진해력이나 지하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집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조사는 순서가 사전조사부터 출발해서 사전조사, 자,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조사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추가조사 순으로 진행이 되어 주시면 되고 순서.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 이 사전조사는 예비지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문헌조사나 뭐 등등의 기존의 기왕이 조사를 조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비조사는 뭐 기초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비조사죠. 그리고 본조사가 기초 구조가 이제 결정되는 단계가 본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구체적인 시험 같은 걸 하겠죠. 자, 원래의 집안 위치에서 자, 직접 조사는 원위치 시험이라든지 뭐 토질 시험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조사고, 그래서 이 본조사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이 기초 구조의 형식이 결정되는 단계는 본조사라는 측면을 간략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계략적인 자 우리가 이제 기초구조 결정은 예비조사에서 이루어지고 본조사에서 기초구조의 형식이 완전히 결정되죠. 그리고 추가조사는 뭐 재조사와 보충조사의 개념이 있겠죠. 그러면 기초구조 형식이 부적당할 때는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약간의 보충 개념만 해줄 때는 이제 보충조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집안조사 방법. 이 집안조사 방법적인 측면, 자, 이 방법에는 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 이런 부분이겠죠. 뭐 짚어보기도 있을 거고, 시험파기, 그 다음에 뭐 보링 검사, 집안에 구멍을 뚫는 거라든지 또는 표준 간입 시험, 그리고 베인 테스트나 물리적 지하 탐사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야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하실 거는 이런 부분을 뭐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표준 간입 시험 정도나 뭐 보링, 물리적 지하 탐사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자,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보링 테스트, 이 보링 검사, 집안 조사 방법 중에서 이제 집안에 이제 구멍을 뚫는 이 보링적인 측면. 자, 이 보링은 지질의 상태라든지 뭐 흙의 종류나 또는 지하 수위 측정이라든지 토질 시험용 시리 채취 이런 걸 목적으로 집안에 이제 구멍 뚫는 것이 보링이겠죠. 자, 그럼 보링적인 측면에서는 자, 종류와 관련돼서 간략히 자,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종류는 거기 뭐 수세식 보링이고, 예, 수세식 물을 이용해서 파등하는 이 수세식 보링. 근데 이 수세식 보링은 보통 연약지바 연질층에만 우리가 사용했죠.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연질층에 자 우리가 구멍을 뚫을 때 하는 것이 이 수세식 보링이죠. 자 그래서 이 충격식 보링이 보통 경질 집안에 단단한 집안에 자 이용하는 것이 충격식이고, 자 이거는 경질 집안에 이용하는 측면이 되겠죠. 단단한 집안 경질 집안에 뚫을 때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회전식 보링 코 튜브를 설치해서 굴착에 들어가는 방식으로서 이거는 모든 집안에 다 사용할 수 있죠. 코 튜브를 회전시켜서 파들어간 거죠. 이거는 모든 집안에 거의 다 쓸 수가 있는 적인 측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보통 이 보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것이 가장 이 정확한 방법이 되겠죠. 가장 정확한 것이 자 일반적으로 이 회전식 보링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들 수 있으면 뭐 오거식 보링이 있겠죠. 오거식 보링. 이 오거식 이 보링은 자 일반적으로 이 저걸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오거식 보링은 나선형의 송곳을 이용해서 뭐 간편하게 뚫는 것이 바로 이 오거 보링이죠. 그래서 이 오거 보링. 그래서 뭐 종류 혹시 이제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걸 먼저 암기하시고 오수에 해충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해충이 오수에. 해충은 우리 내부의 충이니까 나중에 약을 먹게 되면 오수에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수의 해충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류 정도 한번 간단히 보시고 뭐 이런 유형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간략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준 간입시험. 이 표준 간입시험은 뭐 일반적으로 뭐 여러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표준 간입시험. 그래서 이 표준 간입시험이 자 일반적으로 이것도 뭐 원위치 시험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이제 보링을 하게 되면 자 보링 집안에 구멍을 뚫게 되면 여기에 흙의 종류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성질, 뭐 집안의 이런 밀실도라든지 내부 마찰각이나 이런 뭐 컨시스턴시, 뭐 압축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 집안 원래의 집안 이 위치에서 실제적으로 바로 이제 시험을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들어가는 그 기준은 이제 표준 상태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자 원위치 시험 개념상 이 표준 간입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시면 자 간단히 뭐 목적은 그게나죠. 뭐 상대 밀도 측정이나 뭐 이런 것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죠. 뭐 내부 사질 집안의 내부 마찰각 측정이나 이런 목적상 좀 하겠는데 자 그러면 보통 얘는 추의 무게는 일반적으로 추의 무게는 뭐 63.5kg의 추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하고는 일반적으로 뭐 75cm, 6cm 보통 잡고 있죠. 그래서 76cm나 뭐 5cm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기준으로 이제 추를 때려서 이제 타격했는데 30cm 간입하는 걸로 구하죠. 30cm 간입하는데 이 타격 횟수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타격 횟수, 이 n값으로 그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갖다가 추정하는 시험, 이것이 표준 간입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n값이 크게 되면 이 n값이 크게 되면 그 집안은 밀실하고 이 단단한 집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면에서 이제 보실 것은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값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질 집안 개념하고 이 모래하고 사질 모래 집안하고 이 점토 집안의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특히 사질 집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걸 보통 이 상대 밀도 측정을 많이 하죠. 이 상대 밀도. 그래서 밀실도, 이 상대 밀도 측정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나 아니면 보통 이 내부 마찰각이라든지 이런 내부 마찰각 이런 부분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집안에 이제 치마에 대한 허용 지지력이라는 이제 지지력 계수나 이런 탄성 계수 이런 것을 구하는데 쓰는 것이 보통 n값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점토 집안에는 컨시스턴시나 일축 압축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측정하는데 우리가 n값을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타격 횟수에 따라서 집안이 느슨하냐 이런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거기 이제 표를 보시면 표에서 n값과 관련된 상대 밀도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다루어 놨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보통 그 모래의 경우는 이 모래의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타격 횟수 n값이 4에서 10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이 느슨한 모래를 보통 이용하죠. 느슨한 상태다. 모래가 느슨하게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10에서 보통 이 n값이 보통 10에서 대략 30 사이다. 이것이 보통 모래 다짐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10에서 30 정도 되면 이것이 보통 상태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30에서 50 사이가 됐다. 그러면 매우 이제 조밀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 50 이상이 매우 조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정리하시고 이거 먼저 조밀한 상태, 밀실하게 있는 거죠. 밀실한 상태, 밀실하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50 이상 타격 횟수가 50 이상이 되면 이때가 바로 매우 조밀한 상태죠. 매우 밀실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타격 횟수를 우리가 해봐가지고요, 이 밀실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집안의 유동화 액상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지진이나 진동이 발생하면 이 사질 집안은 느슨한 상태가 수분이 함유되었을 때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짐 상태로 그런 것도 우리가 집안 계수 이런 것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측면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우리가 이제 저런 부분을 측정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인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 베인 테스트. 원래 베인이라는 것이 영어로 날개죠. 날개인데. 자, 이 베인 테스트 정도도 한번 간략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베인 테스트. 자, 그러면 이 보링을 했을 때 굴착 했을 때 그 로드 끝부분에다가 이 십자형 날개를 때려 박아가지고, 자, 이 점토 집안에 이런 점착력 판별하는 전단 강도 우리가 측정하는 시험이 바로 베인 테스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베인 테스트는 요거는, 모든 집안에 하는 건 아니라 연약 점토 집안에만 쓰는, 점토 집안. 바로 진흙 집안에만, 원위치 시험이죠. 요 베인 테스트도 원래의 집안에서 바로 측정하죠. 위치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원위치 시험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연약 점토 집안에서 이런 점착력 판별 시험, 바로 전단 강도 판별 시험이 됩니다. 점착력 판별 시험이 바로 베인 테스트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베인 테스트가 보통 전단 강도 시험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약 점토지만 진흙에만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 지하 탐사는 일반적으로 탄성파식 지하 탐사나, 탄성파는 지진파의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게 탄성파식이 되겠고, 자, 이 전기 저항식은 각 물질마다 전기 저항이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이 전기 저항이죠. 그리고 방사능 검출정법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물리적 지하 탐사는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저거죠. 안반이나 이런 안반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디 있는가
보통 넓은 우리가 강범위할 때 지반조사의 대략적으로 안반의 위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물리적 지하 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지하 탐사의 개념은 그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측면을 보시고요. 특히 그 탄성파식은 보통 저거죠.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하역의 폭발을 이용해서 자, 이 지진파를 측정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그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토질의 주상도. 자, 이 토질을 갖다가 기둥주자, 기둥의 상태로 토해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자, 토질 주상도죠. 그래서 지반이라든지 토층의 순서라든지 각 토층의 두께라든지 토질, 색조 이런 것을 기둥 형상, 기둥주자죠. 기둥 상태로 이제 도면을 표시한 것이 바로 토질 주상도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질 주상도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점이 토질 주상도에 자, 기입 내용을 여러분들 기입할 내용을 한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입 내용적인 측면 요것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학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반조사 지역이라든지 조사 일자 작성 그리고 시료 채취 방법하고 그다음 심도에 따른 토지나 색조 그리고 지층의 두께와 구성 상태라든지 표준 간입시험에 대한 N가 이런 것이 자 주상도에 기입할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상도 필요성은 지층의 파악이라든지 또는 흙막이 공법의 선적 그리고 잔토량, 토공사비 측정 이런 걸 위해서 토질 주상도를 보통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다음에 지내력적인 측면 자 지내력 또 지지력이라고도 하죠. 지내력, 지지력이라고 칭합니다. 보통 지내력, 지지력은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지내력, 지지력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보통 집안의 허용 지내력도는 거기 집안마다 틀리죠. 경안반은 4,000kg 유톤/제곱미터가 되겠고 연안반은 파남이나 보통 편하면은 2,000kg 유톤/제곱미터 정도죠. 그래서 이 간략히 알아두시면서 자 그러면 장기하고 단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해두시면 되는데 보통 이 장기를 단기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해두시면 되죠. 거기 보시면 그 표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 법령 기준이죠. 그래서 장기에 1.5배를 하게 되면 단기가 되겠죠. 단기 허용 단기 응력에 대한 허용 응력도 개념을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 이 법이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이게 2배였는데 지금 1.5배로 바뀐 거죠. 그 개념을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자갈에 대해서 자갈은 지금 300kg 유톤/제곱미터죠. 근데 자갈 모래가 혼합물. 그런데 자갈이 일반적으로는 300이 됩니다. 자갈이 밀실하지 않는 상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밀실한 상태로 있을 때는 자갈이 300이 아닌 600 정도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600. 그리고 자갈모래 혼합물은 기본적으로 200 봐주고 있죠. 자갈 플러스 모래. 200을 봐주는데 이게 밀실한 상태가 되면 보통 500까지 오죠. 그래서 밀실도에 따라서 받는 하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간략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지중응력 분포적인 측면을 해놨습니다. 자, 지중응력 분포적인 측면은 보통 하중이 작용했을 때, 기초가 있을 때,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하면, 땅 속에서 거기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지중응력이 생길 것이다. 지중응력이 발생했네. 저항하려고 하는
내부에서 응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중 응력은 자, 일반적으로 가상흙에서는 동일하겠지만 실제 지반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반은 지중 응력 개념의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사질토의 경우는 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하중이 작용됐을 때 모래 지반에서는 지중 응력 크기가 바로 도해도로 나타낸 거죠. 하살표 길이 개념이 바로 지중 응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사질 지반에 모래 지반에서는 지중 응력 크기가 중앙부가 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중앙부가 최대고 주변부가 최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겁니다. 사중대. 남성분들은 군에 많이 다녔으니까 몇 중대? 사중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대로 하시면 주변부가 최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질토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런 치마 형태가 생길 겁니다. 긴 건물을 지었습니다. 사질토에 이렇게 건물 지면 이 지중 응력 크기는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그럼 지중 응력 크기만큼 이 밑에 자 기초판에 맞닿는 접지압의 크기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부가 최대로 받쳐주고 주변부가 최소로 되기 때문에 치마 형태는 치마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변부가 치마가 많이 되고 중앙부 치마가 적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는 지중 응력 분포적인 측면은 접지압 상태는 이렇게 되겠고요. 지중 응력 분포적인 측면은 그런데 치마량은 반대 개념이 되겠죠. 치마량은 그래서 중앙부가 최대가 되니까 치마량은 적겠죠. 최소가 되면서 치마량은 반대로 주변부가 치마량은 최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치마 형태는 건물의 양단 끝부분이 치마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 응력 분포하고 치마 형태는 반대로 형성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중 응력의 크기만큼 치마가 되는 게 아니라 반대 개념이죠. 많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간단히 자 정리를 해 두시죠. 그러면 점토 지반은 반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중 응력 분포 입구로 접지압 압력 크기와 같죠. 접지압 크기는 같이 나타납니다. 접지압은. 그래서 중앙부가 사질 지반 중앙부가 최대가 된다. 그럼 점토 지반은 중앙부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토와 사질토의 비교적인 측면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토와 사질토의 적인 측면은 서로 반대로 되니까 자, 이 투수성이라고도 하죠. 물의 빠짐성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투수성이라고도 칭하는데 자, 투수계수는 사질토가 클 수밖에 없죠. 점토에. 그러면 이 투수성하고 이 안밀속도하고는 우리가 비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밀속도하고는 자, 비례관계죠. 그럼 안밀속도는 뭐 치마속도 개념이 되겠죠. 치마속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빠짐이 좋아야지만 안밀속도가 빨라지죠. 원래 안밀이라는 것은 이게 안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하에 의해서 간극수가 빠져나가서 흙이 압축되는 걸 보통 안밀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안밀 속도가 물이 잘 빠져야지. 그래서 이 투수계수하고 안밀 속도는 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투수성이 좋을수록 클수록 안밀 속도는 빠르게 발생이 됩니다. 투수성이 나쁜 점토는 느리게 되죠. 그래서 개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마찰각은 흙입자 간의 자, 우리가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부 마찰각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의 본인 얼굴이 흙이라 입자라 생각하고 모래나 자, 점토를 자, 이렇게 비벼 보시면 마찰력이 센 것이 내부 마찰각이 크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층 보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거기 건조 수축량
집안에 대해서 이 건조 수축량하고 치마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건조 하면서 수축량이 누가 크냐? 보통 이 건조 수축량은 점토가 크겠죠? 사질토보다, 모래보다는 보통 클 수밖에 없는 사질보다는. 그러면 이 점토가 크기 때문에 건조 수축량하고 자, 이 치마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치마량하고 요거하고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건조 수축량이 커지면 우리가 치마량은 커지게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란 시료 아니불자, 교란이 아니 된 시료라는 거죠. 자연퇴적 상태 시료를 우리가 불교란 시료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란 채취는 점토가 가능하고요. 사질토는 어렵습니다. 모래는 안 흐트러지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간략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혹시 이제 좀 정리하실 것이, 자, 여기에서 이 내부 마찰각. 자, 이 내부 마찰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내부 마찰각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부 마찰각하고, 자, 간혹 가다가, 자, 우리가 옹벽을 설치한다. 옹벽이나 흙막이를 갖다가 설치를 합니다. 옹벽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이 흙막이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내부 마찰각이 영향을 주는 것은 내부 마찰각에 따라서 여기에 가해지는 토합이 틀려지기 때문이죠. 토합의 차이가 있습니다. 토합이. 그 내부 마찰각하고 토합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내부 마찰각이 클수록, 자, 옹벽이나 흙막이 가해지는 토합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내부 마찰각이 적게 되면 토합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부 마찰각과 흙막이나 토합에 가해지는 이것은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반비례 관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향을 주는 요소다. 정면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민비는 보통 예민비라는 개념은 흙의 익임의 정도에 따라서 약해지는 정도를 우리가 예민비라고 칭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 식상은 거기 해놨죠. 식으로 따져서 흙의 익임에 의해서 흙이 이제 약해지는 정도를 우리가 예민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분자에다가 불교란 시료의 이제 강도를 두고 분모에다가 교란 시료의 강도를 우리가 둔 거. 그래서 교란 시료, 이긴 시료라고 칭하죠. 그래서 흐트러진 상태의 시료 개념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예민비라고 하죠. 그러면 예민비는 일반적으로 점토가 보통 크고요. 사질토가 1에 가깝습니다. 점토는 대략 4에서 10 정도가 되죠. 4에서 10 정도로 나타내는데, 결과적으로 예민비가 커진다는 것은 흙이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질토의 경우는 1보다 약간 크게 됩니다. 1에 가깝고요. 그래서 사질은 흐트러지나 안 틀어지나 강도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민비는 점토가 크죠. 사질토는 1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1에 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민비가 바로 익임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점토는 흐트러지면 우리가 많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진해력 시험은 이제 대표적으로 자, 그 두 가지 형태를 지금 다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해력 시험에서 자, 집안의 지지력을 측정하는 진해력 시험에서 여기 평판 제하 시험하고
자, 이 평판 제하 시험 개념하고, 그 다음에 말뚝박기 시험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진해력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형태죠. 말뚝박기 시험. 그래서 평판 제하 시험이, 자, 직접 진해력 시험. 평판에다가 제하판, 내하판에다 직접 하중을 가해보는 시험이, 그래서 이거는 직접이라고, 말뚝은 직접 하중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말뚝을 박아봄으로써 측정하기 때문에 간접이라고도 칭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평판 제하 시험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해력을 알아야지만 그 집안의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기초 구조를 설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하 시험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제하 시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실 때는 일반 제하 틀을 설치해서 거기다 하중을 가는데, 시험은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 지표면, 자, 이 지표면에 우리가 진해력을 알 필요는 없겠죠. 기초는 땅 속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시험의 위치적인 측면은 이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기초 예정면에서 해야 되겠죠. 기초 예정 이 면에서 여기에다가 제하판을 갖다가 설치하고 하겠죠. 제하판. 그래서 이 제하판을 보통 내하판이라고 하죠. 내하판 또는 평판. 보통 두께 2cm의 강판 가지고 많이 합니다. 내하판. 그래서 이걸 평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평판 제하중을 가는 게 제하이기 때문에 평판 제하시험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내하판의 크기는 지름, 자, 보통 저희 구조 기준에서 시험하는 개념에 이건 구조 기준이죠. 그래서 건축 구조 기준에서 지름, 자, 300mm, 3cm를 표준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크기가. 이 크기를, 이거는 구조 기준입니다. 구조 기준에서 표준, 300mm, 그래서 이걸 기준 잡고, 지름 300mm를 잡고 있습니다. 지름 300mm. 자, 이걸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하판을 설치하고, 그럼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이 하중을 가해서 제하를 해서 간입량을 측정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자, 저거 이제 체크하시고, 그러면 최대 제하 하중은 그러면 얼마나 조금씩 가하중, 최대 제하 하중은 얼마로 할 것인가? 최대 이 제하 하중. 제하는 하중은 보통 극한 지지력 또는 자 장기 설계 하중의 3배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극한 지지력, 집안의 이 극한 지지력 개념하고 그 다음에 장기 설계 하중, 장기 이 설계 하중의 자 3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갑니다. 하중을 가해서 자 이제 치마가 우리가 이제 측정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치마량을 측정해서 이제 치마 하중을 가니까 치마가 되겠죠. 이 치마를 측정하는데 이때 치마가 보통 일반적으로 2cm, 20mm일 때 총 치마량이 총 간입량이 총 치마량이 20mm일 때 이 하중을 가한 것을 그 집안의 단기 하중의 허용 진액으로 보죠. 자, 이 개념을 기억하시고 단기 하중에 대한 자 우리가 진해력으로 봐줍니다. 진해력. 그래서 이걸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보통 이제 제하를 할 때는 이렇게 갑니다. 이건 최대 하중이고요. 한번 1회 제하하는 것은 제하를 우리가 할 때는
한 번에 많이 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해다 매해 제한은 매해 가하는 제한은 한 번에 다 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좀 SI 단위니까 10kN, 10kN 이하. 뭐 가그에 1톤이라고 했죠. 1톤 개념 10kN 이하 또는 예상 파기하 중에 5분의 W 하면 돼요. 5분의 1. 자, 예정 파기 5분의 1 이하로 우리가 가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래서 치마량이 보통 0.1mm 이하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치마 정지 상태로 봐서 하중을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한 것이 바로 이 평판 제하 시험인데, 자, 평판 제하 시험에서는 자, 포인트는 이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하판의 크기는 표준 구조 기준에서 이걸로 잡고 있더니 300mm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제하중은 3배다. 극한 지지력의 3배로 본다는 거. 그리고 매해 제하를 가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3배를 조금씩 10kN, 가그 1톤이야 예정 파기 5분의 1을 가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 치마량을 측정했을 때 총 치마량이 20mm, 2cm 자, 총의 치마량을 거기 하중을 간 것을 단기 하중에 지내려고 본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거기 이제 설계할 때 보통 이렇게 장기 허용 우리가 단기 허용 진행력 산정하는 값은 이렇게 보통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항복 하중에 보통 2분의 1을 값하고, 그 다음에 극한 지지력에 보통 3분의 1 해서 요 두 값 중 보통 작은 값입니다. 작은 값. 자, 작은 값으로 우리가 뭘 구하는가 하면, 자, 단기 허용 진해력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중을 가해서 항복 하중의 2분의 1하고 극한 지지력의 3분의 1을 해서 그 값 중 작은 값으로 단기 허용 진해력을 산정해요. 단기 허용, 자, 진해력 우리가 산정이 들어가요. 산정을 더하고, 요거 단기 허용 진해력에서 보통 요거의 2분의 1을 한 값으로 보통 그 값이 2분의 1이 장기 허용 진해력으로 일반적으로 구조적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장기 허용의 진해력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진해력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요 수치 이제 이 시험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항복 하중의 2분의 1 값 하고요. 그 다음에 극한제 3분의 1의 작은 값입니다. 작은 값을 가지고 단기 허용 지지력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2분의 1 값을 해서 바로 장기 허용 진해력 산정에 들어갑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계는 되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말뚝 시험은 간접 진해력 시험은 시험 말뚝이죠. 실제 시험 말뚝을 박아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추정하는 거죠. 이걸 하면서 진해력도 추정을 하지만 이제 나중에 말뚝의 길이 같은 것도 재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 말뚝을 박아보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 말뚝 시험 또는 우리가 간접 진해력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박기 시험, 말뚝을 박아봄으로써 하는 것이 있고 말뚝에다 제하 하중을 가해서 하는 시험이 있는데 보통 신뢰도는 제하 시험이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해 두실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건데, 그래서 그 시험 말뚝이 받기에는 실제 사용할 말뚝과 똑같은 조건이어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표본의 2분의 1 크기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할 말뚝과 똑같은 조건을 박아주시고요. 그리고 시험 말뚝 기본은 3번이죠. 말뚝 하면 기본이 3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기초판에 기초에 말뚝을 박을 때도 이제 편심 이런 것은 방작에서 최소 개수가 3개가 되죠. 말뚝은 기본이 3개가 됩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받고 휴식 시간도 자고 연속적으로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특히 최종 간임량은 보통 5회나 10회 타격한 이 평균값으로 측정합니다. 이 평균값으로 보통 이 진해력을 우리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정 치마량에도 더 이상 무리하게 박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5회 타격을 했는데 간임량이 6mm 이하가 되면 일반적으로 거부 현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박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이 무게는 보통 말뚝 무게 1에서 한 3배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뚝 지하시험 개념은 자, 일반적으로 저 개념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예. 자, 이 말뚝의 지지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겠죠. 직접 하중 제하를 가해 보니까. 그래서 말뚝의 지지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제하 시험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말뚝을 받고 나서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뚝이 이제 말뚝은 받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지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바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뚝 받고 나서 7일 이상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하 시험을 한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는데, 특히 시험 방법은 우리가 주 포인트가 저 부분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지하 시험도 자, 이 극한 지력의 3배 개념이 되다 보니까 또는 우리가 장기 하중 설계 하중 3배라 했죠. 그거와 같이 이 지하시험도 말뚝에다가 이제 중량부를 제할 때는 동일하게 극한 지지력이나 또는 장기 설계하중 3배로 간다는 점은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에 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5분의 1씩 가했다시피 이것도 5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동일하게 제하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측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봐둘게, 이제 지지력 판정할 때 총치면 요거는 우리가 20mm를 잡았는데 20mm. 자, 일반 직접 치는 평판 지하심은 20mm를 잡았는데 이 말뚝 지하심은 15mm입니다. 15mm를 기준으로 봐준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20mm 총치만을 기준으로 단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지지력, 진해력으로 봤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15mm입니다. 총치마량이 15mm일 때, 자, 그걸로 본다는 측면을, 자, 주의 깊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이 좀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흙파기에서 이제 흙막이 이제 주의사항, 흙파기와 관련돼서 이 주의사항적인 측면에서 히빙 현상과 볼링 현상, 파이핑 현상, 팽창 현상에 대해서 좀 비교해 두시고요. 그러면 히빙 현상은 점토 집안이었죠. 이 점토 집안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직 흙파기 할 수 없으니까 흙막이를 하면서 우리가 공사를 해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기가, 자, 이 점토 집안, 진흙 집안이었을 점토 집안일 때, 널말뚝을 경관 집안까지, 자, 이 경관 집안까지 박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박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변, 바깥에 압력이 가해져서, 이것이 바닥 저면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현상, 이것이 히빙 현상이죠. 특히 이 점토 집안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히빙 현상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자, 볼링 현상, 킥샌드 현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볼링 현상은 이 집안이 사질 집안일 때죠. 사질 집안. 이 사질토일 때. 사질토의 지하수가 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투성이 좋은 이 사질 집안, 모래 집안에서 이 모래하고 자, 물이 솟아오른 현상을 볼링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파이핑 현상은 부실 공사로 인해서 흙막이 부분에 자, 틈 사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됐죠. 그럼 그리 흙탕물이 분출하는 현상을
파이핑 현상이라고 하죠. 파이핑 현상. 자, 그리고 팽창 현상은 자, 보통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죠. 톱하기 바닥 주변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팽창 현상이라고 하죠. 팽창 현상.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일단은 자, 이 흙막위에서 이제 생길 관련돼서 현상들이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지방과 사유에 대해서 특히 알아두시면 되고, 특히 볼링 현상을 우리가 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볼링 현상이라는 것은 이 모래하고 물이 분출이라는 현상이 자, 모래와 같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방법이죠. 치하수가 여기에 어디입니까? 각각이 있기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이제 지하 수위를 갖다가 낮춰주는 방법이 되겠죠. 지하 수위를 갖다가 낮춰버리면 이 볼링 현상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이런 부분이 자, 이 배수공법, 웰포인트 공법 같은 이런 탈수공법, 배수공법에서 지하수를 낮추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방계량공법을 쓰면 되겠죠. 지방계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치항공법을 쓰는 양지의 지방으로 교체하는 공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흙막위를 갖다 공사할 때 완전 차단하게, 물을 차단할 수 있는 때죠. 그러면 여기가 불침투성층이 물이 침투한 불침투성까지 이 흙막위를 이렇게 공사를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자, 볼링 현상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링 현상 방지법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히 한번 기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일랜드 컷하고 트렌치 컷은 이 보통 도심지 연약 지반에 한 번에 톱하기가 힘들 때 많이 하는 공법이죠. 그러면 이 트렌치 컷 공법과 아일랜드 공법이 있는데, 자, 이 트렌치 컷. 원래 트렌치라는 것은 영어로 사실 저거죠. 이 트렌치라는 개념이 참호예요. 참호 개념인데, 참호. 자, 군에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 자, 이제 참호를 파죠. 참호를 파는데 방하니까 바깥쪽에 파야 되죠. 참호처럼 팠다 해서 트렌치컷 공법입니다. 한 번에 톱하기가 어려울 때, 자, 이 주변부를 먼저 톱하게 하는 거죠. 주변부를 도랑처럼 구덩이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주변부를 먼저 파고 나서 기초를 설치하면 주변의 흙이 붕괴가 안 될 겁니까? 그래서 이 주변부를 먼저 진행하고 기초를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앙부로 진행하는 거죠. 한 번에 톱하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트렌치컷 공법이고요. 그래서 이 트렌치컷 공법은 트렌치 참호처럼 팠닥해서 트렌치컷 공법이라고 칭해진 거고, 반대로 아일랜드 공법은 역순이 되겠죠. 아일랜드는 자, 이 땅이 있을 때 어디부터 중앙부를 먼저 파가지고 기초를 먼저 설치하는 거죠. 얘는 중앙부를 먼저 톱하기 해서 전체 톱하기 하면 붕괴 위험이 높으니까, 그러면 중앙부를 먼저 톱하기 해서 여기 기초 설치하고 나서 이제 흙막이 하면서 이 버팀대 되어 가면서 우리가 주변의 흙을 파면 안전해지는 거죠. 이게 아일랜드 컷 공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일랜드 컷 공법과 트렌치 컷 공법은 역순이고요. 얘는 중앙부를 먼저 하고 얘는 주변부를 먼저 우리가 톱하게 하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 이런 데도 이런 면접 개념사 이런 것을 2차 면접에서 이런 걸 많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다루는 시험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둘이 역순 비교 대상을 해서 공부를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번에 톱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도심지 연약지방과 같이 이렇게 물으면 한 번에 톱하기 공사가 어렵죠. 이럴 때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파는 개념이 자, 이 공법의 대표적으로 아일랜드하고 트렌치컷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자, 비교를 해서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 지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자, 수고하셨습니다.